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이 제대로 꼬일 뻔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묻고 살던 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전 시모가 찾아와 제 속을 뒤집는 바람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네요. 아무쪼록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17년 전이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다정하고 착실해 보였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고 항상 절 위해주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당시 시의원이었던 예비 시부를 엄청 존경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선아 씨, 난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야. 우리 아버진 우리를 항상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셨고, 지금은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며 시의원까지 되셨잖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가정에도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정말 진중하고 모든 일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 남편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갔죠. 그렇게 1년 정도 남편과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저한테 결혼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아 씨, 내가 선아 씨를 만나서 갖게 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야. 우리를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서 오순도순 키우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결혼하자. 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이 제게 하도 결혼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만 바라보고 저에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다 남편과 결혼해야 되는 운명이라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예비 시부는 없고 예비 시모 혼자 있더라고요. 제가 예비 시부는 안 계시냐고 물으니까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바깥 양반은 나란 일 하느라 바빠서 말이야. 아이고, 그런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너무 참하고 괜찮네.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 그나저나 이 뱃속에 우리 손주가 들어있다고? 아휴,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혼술 가져와 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에 싱글벙글했구만. 그 후 저와 남편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제가 임신 중이다 보니 남편이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살림을 먼저 차렸어요.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아직 올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살림을 합친 이후에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주말에 가끔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시는데 시부는 저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루는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시부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이가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서요. 그런데 시부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헛기침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이러는 겁니다. 아유, 오늘따라 영 입맛이 없네. 둘이 천천히 맛있게 먹어라. 난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저는 순간 제가 말실수라도 한 줄 알았어요. 차라리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면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자꾸 제 눈을 피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제가 시부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는 과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랑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일은 무슨 과일이야?
그런 거 살 돈 있으면 아기용품이나 살 것이지. 난 먹을 생각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서 환불이나 해와라. 자꾸만 매정하게 구는 시부 때문에 저는 서운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시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저 양반은 말을 해도 꼭 저런 식이야. 우리 아들이 잘나서 예쁜 며느리 들였으면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왜 저러나 몰라. 예, 그 과일은 나라도 먹을 테니 그냥 두고 가거라. 저 양반이 지금 배불러서 그래. 저렇게 나와봤자 본인만 손해지 뭐. 나중에 변변치 않은 둘째 며느리 드리고서야 그때 후회할 게다. 시모는 갑자기 가만히 있던 시동생에게 불똥을 튀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변변치 않은 둘째 며느리라뇨. 도련님도 괜찮은 며느리감 데려오겠죠. 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저놈이 퍽이나 괜찮은 며느리감 데려오겠다. 맨날 사고만 치고 돈이나 까먹을 줄 알지. 제가 뭐 제대로 하는 거나 있는 줄 아니? 우리 큰아들처럼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너처럼 착하고 예쁜 며느리 데리고 오면 좀 좋아? 내가 쟤한텐 기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에휴, 자식이라고 있는 놈이 속만 썩이니.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동생이 버럭 성을 내더군요. 에이씨, 아이 또 형이랑 비교질이야? 이 집에서 아주 나만 왕따지, 나만 왕따야.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나가고 말지. 아유. 시동생은 그러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이 어릴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고만 많이 치고 다녔대요.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돈 가져간 것도 많고 직장도 한 군데를 꾸준히 다니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대놓고 시동생을 차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그것보단 시부가 저한테 쌀쌀맞게 구는 게 더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온 전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혹시 아버님이 나 싫어하시나? 아니, 자꾸 내가 말 걸면 대답도 안 해주시고 딴소리만 하시잖아. 맨날 뭐 숨기는 거 있는 것처럼 내 얼굴 피하기만 하고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 여보,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우리 아버지가 좀 과묵하시고 낯을 가리셔서 그래.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친근하게 대하며 천천히 다가가면 시부도 언젠간 저를 편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댁과 왕래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배가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결혼식을 애 낳고 나서 하는 걸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아. 평생 한 번 입는 웨딩드레스인데 당신 이렇게 배불러서 입으면 좀 아쉬울 수도 있잖아. 차라리 애 낳고 나서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 올리는 걸로 하자. 대신에 나중에 내가 제일 비싼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해줄게. 안 그래도 배가 점점 불러오며 웨딩드레스를 어떻게 입을지 걱정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도 저한테 똑같이 설득을 하길래 저는 친정 식구들과의 상의 끝에 결국 결혼식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을 미루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추석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저녁에 다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저는 임신 중이라 술을 마실 수 없으니 그냥 자리에 앉아 분위기만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가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에서 쉰다고 하고 작은 방에 들어왔죠. 아직 날씨가 더웠는데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술에 취한 남편이랑 시동생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건 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야, 넌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거야? 아빠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똑바로 살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욕먹고 있잖아. 그러자 시모도 거기에 동조를 하더군요. 그래, 민용이 네가 말 잘했다. 내가 아주 쟤 때문에 속이 터져 살 수가 없어. 남들은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탄탄한 직장 다니면서 부모한테 효도도 한다는데 저놈은 부모 등골 빨아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놈이야. 내가 저런 놈을 왜 낳았는지. 아휴, 할 수만 있다면 저놈을 꾸깃꾸깃 접어서 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구나. 엄마, 그러지 말고 저런 놈은 이제 신경 쓰지 마요. 자꾸 사고 칠 때마다 뒷수습해주니까 계속 저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왜 저러나 몰라. 야,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란 얘기도 하지 마. 기분 아주 더러우니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뭐? 기분이 더러워? 형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누가 보면 아주 깨끗한 사람인 줄 알겠어. 내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다녔어도 형 같은 짓은 안 해. 형은 형수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 임신시켜가지고 새 형수 들인 거잖아. 그런 더러운 짓을 해놓고서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나 있어? 야, 너 지금 그 입 안 다물어? 그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랬지. 왜? 사실이잖아. 내 말이 뭐 틀렸어? 내가 아주 새 형수 볼 때마다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죽겠던 참이야. 세상에 결혼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까지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한테 멀쩡히 본처가 살아있다고 누가 상상이 나겠어? 어휴, 나한테 뭐라고 할 시간에 형이나 반성해. 진짜 쓰레기 같은 건 내가 아니라 형이야. 그런데 그때 시모도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더군요. 너 조용히 안 해? 방에서 자고 있는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어떡할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렸다간 아주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이게 아주 형이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나? 쓸데없이 왜 입을 나불거려? 그 후 시동생이 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입을 억지로 막고 있는지 말소리가 잘 안 들리더군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이 알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한참 후에 잠에서 깬 척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도 심장이 너무 떨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후 저는 남편 몰래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15년 전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심부름센터가 성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동생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남편의 본처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고륙종 말기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륙종이라는 병이 30대에도 발병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하필이면 저랑 나이도 똑같은 본처가 그 큰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픈 본처를 놔두고 총각인 척 저를 속이고 몰래 절 만났던 거예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일단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본처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죠. 똑똑똑, 실례합니다. 제가 병실문을 놓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 척 봐도 아파 보이는 여자가 누워있더라고요. 그 여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눈치를 챘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김민용 씨 때문에 오셨나요? 제가 깜짝 놀라 맞다고 대답하니 본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쩐지 그 배를 보니까 딱 봐도 무슨 일인지 알겠네요. 저는 한숨을 푹푹 쉬는 본처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민용 씨 아내분 맞으시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김민용 씨랑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살고 있는 고선아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뱃속엔 김민용 씨 아이가 자라고 있고요. 우연히 박영아 씨가 그 인간의 본처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금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뭐라도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오게 됐네요. 아프신데 죄송하지만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박영아 씨는 저한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해주더군요.
알고 보니 영아 씨가 골육종 진단을 받은 이후에 남편이 저랑 바람을 피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당당하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는데 영아 씨가 너무 괘씸한 마음에 이혼을 안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 이런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 이거지? 그래, 너 알아서 해. 네가 아무리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어. 넌 어차피 얼마 못 살고 곧 죽을 거잖아. 죽고 나면 피곤하게 이혼 절차 밟을 필요도 없는데 얼마나 좋냐?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죽는 날까지 비참하게 살아라. 난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알고 보니 남편이 저한테 결혼식을 늦춰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더군요. 영아 씨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영아 씨가 세상을 뜨고 나면 그때 저랑 결혼식을 올릴 속셈이었던 거죠. 정말 황당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영아 씨를 완전히 방치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영아 씨는 위험한 고비도 한 번 있었는데 꿋꿋이 이겨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영아 씨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아 씨, 죄송해요. 전 정말로 그 인간이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본처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만났을 거라고요. 안 그래도 아픈 몸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 인간이 저를 만나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당한 입장이긴 하지만 영아 씨가 무슨 심정이었을지 생각해보니 제가 다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선아 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못된 인간한테 속아서 임신까지 했으니 선아 씨도 피해자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요. 그 인간들 무조건 벌 받아야 돼요. 그 인간들 지금은 선아 씨한테 잘해주죠? 그거 아마 얼마 못 갈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결혼 초반까진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줄 것처럼 하죠. 그런데 곧 있으면 분명히 본색 드러낼 겁니다. 그 시아버지란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나머진 다 개차반이거든요. 저 아프기 전에도 별것도 아닌 걸로 저한테 시비 걸고 무시할 때도 많았고요. 김민용 그 인간도 겉보기엔 번듯해 보여도 망나니 같은 동생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인간이에요. 선아 씨, 제가 선아 씨한테 경고 하나 할까요? 그 인간이랑 혼인신고하는 순간 선아 씨 나락을 걷게 될 거예요.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전 몰라서 당했지만 선아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셨으니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한테 본처가 있었던 것도 모자라 온 가족이 똘똘 뭉쳐 본처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절 속이고 있었다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게다가 저에게 잘해주던 남편과 시모의 모습도 본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속았다는 생각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을 시댁으로 오라고 하고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곳에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날 속였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본처가 아파서 버젓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총각 행세를 하면서 날 속일 수가 있냐고. 도대체 날 언제까지 기만할 생각이었어?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 하나 바보 만드니까 재밌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당신을 속이긴 뭘 속였다고 그래. 속인 적 없다고? 끝까지 날 바보 취급하겠다 이거지? 내가 설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따지러 왔을 것 같아? 당신 내 인생 어떡할 거야? 당신한테 속아서 임신까지 한 내 인생은 어떡할 거냐고. 그러자 옆에 있던 시동생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쌤통이다. 여차하면 내가 풀어버리려고 했는데 형수가 먼저 알아버렸네. 형, 그러게 그런 쓰레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지. 여자 속여서 임신시킨 쓰레기 주제 어디서 나한테 잔소리질이야?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엄마 이것 봐. 이래도 첫째 아들이 최고야?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너 그 입 다물라고 했지? 네 형이 지금 거짓말 들켜서 큰일 나게 생겼는데 옆에서 그렇게 주둥이를 나불거릴 거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그 와중에도 싸우고 있는 시모와 시동생을 보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관에 있던 신발을 남편한테 냅다 집어던지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김민효, 이 인간 말종 쓰레기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본처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넌 날 속여서 결혼할 생각만 했지? 넌 한 명도 아니고 여자 2명의 인생을 망친 인간 쓰레기야. 너 같은 건 재활용도 불가능하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 그 정도 거짓말쯤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사랑? 넌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네 욕심이야. 본처가 아프니까 새로운 여자 만나고 싶어서 날 이용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런데 너무 핏대를 올리며 소리쳐서 그랬을까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만삭의 몸으로 너무 흥분해서 무리를 했더니 몸에 이상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러다가 위험할 것 같아 저는 급하게 시댁을 빠져나와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내 딸, 이걸 어떡하면 좋니? 내가 이러려고 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게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그딴 쓰레기 자식한테 걸려서 이 꼴이 될 게 뭐야. 내가 그 인간들 가만 안 둬. 감히 할 짓이 없어서 내 딸을 갖고 놀아? 그 후 엄마는 절 지켜주겠다면서 병실에서 내내 저랑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입원한 지 며칠 지나자 시모하고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엄만 그 인간들을 보자마자 병실 밖으로 쫓아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 인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와? 당장 안 나가? 내 딸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선 병실 문 밖에서 한동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잠시 후에 다시 병실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은 완전히 만신창이었어요. 엄만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시더군요. 엄마,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자 엄마는 울먹이며 밖에서 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며느리 곁에 자기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남편은 자기가 다 해명할 테니 저랑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만 그 인간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선아, 지금 안정이 필요한 거 몰라? 당신들 괜히 들어가서 내 딸 속 뒤집어 놓지 말고 지금 당장 돌아가. 그리고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둬. 아마 단단히 각오해야 될 거야. 알겠어? 그러자 시모는 정말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아유, 각오는 무슨. 이렇게 하찮은 집안들은 꼭 복수 같은 거 하려고 하더라. 자기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아나? 미련스럽게.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게, 왜 내 딸을 속였어? 왜 총각인 척하고 내 딸을 임신까지 시키냐고? 아이고, 그러게, 누가 임신하래? 여자가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지. 조신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분 나쁘면 애초에 임신하지 말든가.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아들이 결혼하자고 하도 꼬셔서 내 딸이 그만큼 믿은 거지. 그러게, 왜 애초에 총각 행세를 하면서 내 딸을 갖고 노냐고. 너희들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아주 그 머리털 다 뽑힐 각오해. 그 후 저희 엄마 시모는 서로 머리끄덩이까지 잡고 시끄럽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결국 병원 직원들이 뜯어 말려서 싸움이 끝나긴 했지만 너무 분하다면서 엄마가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채까지 뜯긴 거야? 괜히 나 때문에 엄마까지 이렇게 되고 너무 속상해.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 엄마로서 당연히 딸을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지. 그나저나 난 앞으로 네 인생이 너무 걱정되는구나.
미혼모로 혼자 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가 앞으로 고생할까 봐 너무 걱정돼서 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그 인간 없어도 우리 애 잘 키울 수 있어. 나 엄마 닮아서 씩씩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알았지? 그 후 저는 병원에 입원한 지 20일 만에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 인간들한테 벌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김민용,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너 각오해. 내가 혼인빙자 간음죄든 뭐든 너한테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버릴 거야. 남의 인생 망쳐놨으니까 네 인생도 망칠 각오해야지. 그러자 남편은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진짜 당신 갖고 놀려고 한 거 아니야. 난 이혼하고 당신이랑 깔끔하게 재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혼을 안 해주잖아.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참나, 그래서 결혼식까지 늦췄냐? 그 여자 죽으면 나랑 결혼하려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여보, 이제 우리 애도 낳았잖아.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냥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인 거 알잖아. 내가 아빠 역할도 잘하겠다고 약속할게. 어? 야, 너 같은 건 우리 아들한테 아빠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감히 남의 인생 망쳐놓고 평범하게 아빠 행세를 할 생각을 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난 법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일이 커질 것 같으니 시모랑 시부가 절 찾아오더군요. 평소에 절 그렇게 멀리하던 시부는 그제서야 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며느라, 내가 너한테 정말 염치가 없구나. 솔직히 우리 민용이가 널 만난다는 걸 알았을 때 헤어지라고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미 임신을 했다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했던 거야. 그래도 널 속이면 안 됐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모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네가 떡하니 우리 손주 낳아준 건 고맙구나. 그런데 이미 손주까지 낳은 상황에서 네가 뭘 어쩔 건데? 뭐? 손주? 감히 그 더러운 입에서 손주라는 말을 입에 올려? 차라리 내가 혼자 애 키우고 말지. 당신 아들이랑은 절대 같이 안 살아. 사람 인생이나 망치는 당신 집안하고는 연 끊을 거라고. 그리고 아줌마도 같은 여자 아니야? 똑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신문사에도 제보할 거고 시청에 민원도 올릴 거야. 아들 하나 잘못 키워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시부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나 보더라고요. 시부가 명예를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부한테서 자꾸만 연락이 왔어요. 며느라, 설마 너 벌써 신문사에 제보한 건 아니지? 제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다오.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동안 시부만큼은 제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쩔쩔매더라고요. 제정신 박힌 부모라면 저한테 그렇게 애원할 게 아니라 잘못 키운 아들부터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부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놓이자 시모랑 남편도 태도가 돌변해서는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건 저밖에 없다면서 눈물을 질질 짜고 매달리는데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그 인간들을 용서해 주나요? 절대 용서는 없다고 못 박아버렸죠. 그런데 한참 동안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와중 남편의 본처 영아 씨가 저한테 전화로 이러더라고요. 그때 병실에서 처음 본 이후로 저랑 가끔 통화를 했었거든요.
선아 씨,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너무 착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당하기만 하면서 살았나 봐요. 그런데 선아 씨 하는 거 보니까 용기를 얻게 되네요. 그동안 몸도 안 좋고 힘도 없어서 그 인간들한테 대응도 못 했는데 이제서야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선아 씨, 용기 줘서 고마워요. 그 이후 시부모가 다시 한번 절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안 살 거니? 자꾸 본쳐 두고 널 임신시켰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걘 죽을 운명이야. 애초에 우리 집안이랑 인연이 없는 애라고. 난 걔만 죽으면 바로 우리 민용이랑 널 결혼시킬 생각이다. 우리가 널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할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순 없겠니? 그래, 며느라.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 받는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정말 잘하마. 그러니까 제발 신문사에 제보한다거나 시청에 민원 넣는다는 얘긴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아저씨, 미쳤어요? 내년에 선거 나가야 되니까 지금 저한테 비굴하게 구는 거죠? 아저씨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인간이었네요. 그러게 아들을 잘 키우지 그랬어요. 아들 하나 간수 못하면서 무슨 시민들을 지킨다고 하세요? 그러자 시부는 당황해하고 시모는 우는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강경하게 나가자 갑자기 시모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걸 열어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며느라, 네가 정 우리 아들이랑 같이 못 살겠다면 내 제안을 하나 하마. 네가 우리한테 복수를 하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을 당할 수도 있겠지. 내 남편은 선거에서 떨어지고 이 일이 다 소문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망신을 당하고 말 거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너한테 이득이 될 게 있겠니? 넌 앞으로 혼자 애도 키워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내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내 아들 재산을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한번 상의해보고 결정해줬으면 좋겠구나. 시모의 제안은 이 일을 없던 일로 하고 땅 문서로 합의를 보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친정 부모님과 오랜 시간 상의를 했답니다. 솔직히 그 인간들한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생각해보니 복수해봤자 허무함만 남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 저희 아들을 위해서 땅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시부모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이 제안 받아들일게요. 솔직히 당신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소송을 하든 당신들이랑 자꾸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 긴 싸움을 하는 동안 나도 물론 힘들지만 우리 아들한테 관심을 덜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싫네요.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신 얼굴 마주치기 싫으니까 절대 찾아오지 말고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주세요. 이 땅 하나 가지고 우리 아들 키우기엔 부족하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부모는 그렇게 하겠다며 제안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땅을 제 명의로 돌리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정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아빠 없이 클 저희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힘이 났습니다. 저희 아빤 손주가 너무 예쁜지 집에만 오면 저희 아들한테서 떨어질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우르르르 까꿍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으야 우리 정수가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네. 아 뭔 소리야. 당신이 아니라 날 닮았지. 정수야 이 혜미가 너 크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야 한다. 저는 가족들 덕분에 더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1년도 안 돼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쓰레기 같은 집안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전 영아 씨랑 가끔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영아 씨가 신문사에 제보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그 집안의 비리를 전부 다 폭로했다고 하더군요. 말기 암에 걸렸는데도 한 번도 안 찾아온 얘기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까발렸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용기를 내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선 영아 씨를 찾아갔어요. 영아 씨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아 보이더군요. 선아 씨, 저 이제 속이 너무 시원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선아 씨 덕에 이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인간들 이제 모든 게 다 까발려졌으니 편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저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죽을까 봐 걱정됐는데 이제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선아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던 건 다 선아 씨 덕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영아 씨의 손을 꼭 잡아줬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영아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영아 씨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하늘나라에선 꼭 행복하게 지내라고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전 시부는 결국 선거에 못 나갔어요. 전 남편도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발벗고 나서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고인이 된 영아 씨가 용기 낸 덕분에 저까지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그 이후 저는 전 남편 일은 잊고 아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 남편과 헤어진 지 8년쯤 지났을 때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었는데 제 아들보다 1살 많은 딸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심성이 착해서 저희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주고 그 딸도 저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게다가 1살밖에 차이 안 나는 애들이 서로 싸우기라도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딸이 제 아들을 너무 예뻐해줘서 웬만한 친남매들보다도 더 잘 지냈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행복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남편과 헤어진 지 15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제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벌써 키도 저보다 크고 듬직해져 있었답니다. 그 역경 속에서도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현관 밖에 다름 아닌 전 시모가 서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잠깐 집에 있으라고 하고선 혼자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 시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줌마, 여긴 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왜? 내가 찾아오면 어디 덧나냐? 너 사는 곳 찾으려고 사람 좀 썼다. 너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아줌마가 저한테 부탁 같은 걸 할 입장이나 돼요? 그런데 전 시모는 비아냥대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때 우리가 너한테 준 그 땅 말이다. 내가 알아보니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그거 따지고 보면 내 아들 재산이잖니. 우리 덕에 큰돈 벌게 생겼으니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지금 무슨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내가 그 돈을 왜 아줌마네 집안이랑 나눠 가져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그 땅밖에 없어서 그래. 내 남편도 2년 전에 세상 떠나고 난 지금 가진 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다. 우리 큰아들은 너랑 헤어지고 나서 뭔 여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는지 맨날 여자 데리고 와서 돈 다 가져가고 직장에서 잘린 후에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몇 번이나 말아먹었어. 게다가 작은 아들은 예전에도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더니 그 버릇 못 고쳐서 아주 집안이 거덜나 버렸다. 예전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던 우리 집안이었는데 이젠 완전히 핀털털이 되어버렸다고. 그 땅 10배 오른 거 다 달라고 하진 않을게. 그러니까 5배, 아니 2배라도 내놔라. 이 정도면 너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 아니니?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나눠 가지자 말이야. 아줌마 지금 미쳤어요? 당신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서 집안 말아먹게 해놓고서 누구 탓을 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50이에요. 내일 젊은 날에 그렇게 사기쳐서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다시 땅값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그 땅, 그쪽들이 나보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살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약속대로 고소도 안 하고 신문사에 제보도 안 했죠? 그럼 이미 거래는 끝난 거 아닌가요? 그건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을 때 얘기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너한테 그 땅 절대 안 줬을 거다. 어차피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다 폭로해버릴 줄 알았다면 너한테 주지도 않았을 거라고. 솔직히 너도 양심 있으면 우리한테 조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폭로한 건 아니었어도 어쨌든 우리 집안이 망한 건 똑같잖아. 너 이러는 거 욕심이 아주 과한 거야. 임신 핑계로 우리한테서 땅 뺏어가더니 아주 로또 맞으니까 좋냐? 너 그거 우리 덕이니까 좀 나눠 가지자. 욕심 부리지 말고 같이 좀 잘 살자고. 15년 전 저한테 그 못된 짓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땅값이 오르니까 욕심내는 그 꼴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 시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그 인간한테 속은 줄 알겠네. 아줌마, 지금 뻔뻔하게 땅값 달란 얘기가 나와요? 아줌마가 아들이랑 대화가 좀 부족해서 모르나 본데 지금 양육비 안 들어온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당신들이랑 연락하기 싫었으면 양육비 보내달란 말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요새 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에 신상 공개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그 인간 신상 올려볼까요? 안 그래도 망신살 뻗친 집안인데 그것까지 올라오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뭐야? 넌 내 아들 인생을 아주 망칠 셈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이고, 누가 할 소리를? 그러게 자식을 똑바로 잘 키웠어야죠. 그리고 당신 한 번이라도 손주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론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도 진정으로 당신 손주라고 생각했으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이라도 했겠죠. 그리고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 자식인데 한 번도 찾아온 적 없고 관심도 없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안 주는 주제에 여자들만 그렇게 만나고 다닌다고요? 아빠 자격 없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네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집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런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저한테 뻔뻔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던 전 시모가 제 아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한 줄 알 정도로 애절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정수냐? 아이고, 우리 정수, 네가 이렇게 컸구나. 아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도 이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정수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정수야, 너 잠깐 집안에 좀 들어가 있을래? 아빠가 이 할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자 제 아들은 조용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군요. 남편은 전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요, 제 아내하고 그쪽 집안하고는 완전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초를 치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정수가 걱정돼서 오신 거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수 보호자고 제 아들로서 사랑으로 보살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로 정수 생각하신다면 다신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그래요, 아줌마. 15년 전에 그렇게 끝냈으면 된 거잖아요. 나 그때 8년 동안 혼자 우리 정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왜 저 집엔 아빠가 없냐면서 남들이 수근거릴 때도 있었고 손가락질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정수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이 악물고 눈물로 키웠다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새 남편 만나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찾아와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그런데 전 시모는 제 아들을 마주친 이후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더군요. 아무래도 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만감이 교차한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전 남편을 엄청 많이 닮았거든요. 아마 자기 핏줄이라는 걸 한 번에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시모는 아까와는 180도 다른 태도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손주 앞에서 창피하게 욕심을 부렸어. 오늘 내가 한 얘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거라. 난 이만 돌아갈 테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거라. 꼭 잘 살아. 전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조용히 돌아갔어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게 잘 살던 집안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시부도 임종을 해버리고 전 남편도 아직도 망나니처럼 살고 있고 전 시동생은 교도소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제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전 시모가 준 그 땅이 몇 년 전 부동산 붐이 한창 일었을 때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전 그 돈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쓰려고 이미 땅을 팔아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매년 연말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시모가 찾아오고 나서 며칠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때 왔던 할머니, 제 전 할머니 맞죠? 정수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도 이제 알 건 다 알아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엄청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할머니 되게 못된 사람인 것 같던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대충 알 것 같네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나 키워주신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어느새 이렇게 커서 어른스러운 말까지 하는지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사실 15년 전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아 너무 억울했고 남자 하나 잘못 선택해서 인생을 망친 패배자라는 인식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인생이 올림픽이라면 저는 꼴등이었다가 1등으로 금메달을 딴 기분이랍니다. 저만 바라봐주는 듬직한 남편과 가슴으로 낳은 예쁜 딸,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까지. 저는 지금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비록 이 행복이 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결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것이다. 15년 전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열심히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족들과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행복을 만끽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이라는 올림픽에서 꼭 버텨 금메달을 따시길 바랍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니까요.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